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 혼돈의 해독제란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저자는 조던 피터슨이고요. 전 하버드대 교수였으며 지금은 토론토대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인생의 비극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된 삶에 무너지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담은 12가지 지혜의 법칙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은 영미권 최고의 질의응답 사이트인 쿼라에 올라온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저자가 답을 쓰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인생에서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40개의 법칙에 대한 답을 올렸고 무려 12만 명 이상이 읽으면서 큰 호응을 얻게 된 게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이고 그래서 3년간 집필을 하였다고 합니다. 12가지 법칙을 통해 의미 없는 삶을 끝내고 인생이란 바다를 현명하게 항해할 수 있기를 저자는 바라고 있습니다. 550쪽 페이지에 좀 방대한 양이라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닷가재와 영역. 바닷가재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수렵과 채집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원합니다. 바닷가재도 인간만큼이나 안락한 보금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안락한 보금자리는 적고 그런 곳을 원하는 바닷가재는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밑바닥에 사는 바닷가재 2마리가 같은 시각에 같은 영역을 차지하고 같은 곳에서 살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바닷가재 수백 마리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좁은 곳에서 얼마 안 되는 부스러기를 두고 다퉈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가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이런 문제에 부닥칩니다. 봄에 북쪽에서 날아오는 작은 새들도 치열하게 영역 다툼을 벌입니다. 새들의 노랫소리는 아름답고 평화롭지만 사실은 이 영역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사방에게 알리는 의협의 함성입니다. 주류와 영역. 굴뚝새와 바닷가재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많은 동물처럼 지위와 영역에 집착한다는 점이죠. 노르웨이 동물학자 에베는 농장에서 어슬렁거리는 흔한 닭들의 세계에도 모이를 쪼아먹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닭들의 세계에서 서열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죠. 아침마다 마당에 흩뿌려진 모이를 먼저 쪼아 먹을 권리를 가진 닭은 대장닭입니다. 그 다음 2인자물이나 권력 주변을 맴도는 최측근 닭들이 남은 모이를 먹습니다. 그 후 세 번째 서열에 속한 닭들에게 차례가 옵니다. 이런 식으로 최하층을 차지하는 닭들, 깃털이 듬성듬성 빠져 후줄근하게 보이는 닭들까지도 마지막으로 순서가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바닷가재로 돌아와서요. 바닷가재들이 영역을 어떻게 다투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평화로운 분쟁. 바닷가재들은 권투 선수처럼 상대방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집게발을 크게 벌려 앞뒤로 흔들면서 상대방 동태를 살피는 거죠. 그러면서 눈 밑에 있는 분출기관을 통해 상대에게 특별한 액체를 뿌립니다. 그 액체에는 자신의 몸집과 성별, 건강과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바닷가재는 상대방 집게발이 자기 것보다 훨씬 크면 싸우지 않고 물러서기도 합니다. 분출하는 액체의 화학물질 정보도 작고 약한 바닷가재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죠.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1단계 평화로운 분쟁이고요. 2단계는 무력 시위인데요. 한 녀석이 더듬이를 미친 듯이 휘젓고 집게발을 아래로 접으며 다가서면 상대는 잠시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곧바로 앞으로 나가며 반격을 시도하면 이번에는 성공을 날린 녀석이 뒤로 물러섭니다. 서너 차례 반복하다가 더 겁많은 녀석이 꼬리를 휙 돌려 뒷걸음질로 자리를 뜨게 됩니다. 3단계는 이제 초기 충돌인데요. 집게발을 쭉 뻗고 전투를 시작하면서 상대를 뒤집으려고 시도합니다. 뒤집힌 바닷가재는 자칫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체로 싸움을 포기하고 전쟁터를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목숨을 건 전투인데요. 어느 쪽도 상대를 뒤집지 못하면 한 녀석은 어쩌면 두 녀석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집게발을 크게 벌리고 상대 다리나 더듬이 혹은 눈자루 같이 튀어나온 부분이나 약한 부분을 움켜잡으려 합니다. 움켜잡는 데 성공하면 잽싸게 뒤로 물러서며 집게발로 그 기관을 뜯어내려 합니다. 패자는 이런 경우에 거의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싸움에서 패배한 바닥까지는 더 이상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패배한 경쟁자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습니다. 그 바닥까지의 뇌 구조는 완전히 해체되어 약자에게 적합한 새로운 뇌가 만들어집니다. 패배와 승리의 신경화학. 갑자기 아바의 The Winner Takes It로 승자는 모든 것을 가져간다, 독식한다, 이것이 생각이 났고요. 승리한 바닥까지는 세로토닌 비율이 높아지고 패배하면 옥도타민 비율이 높아집니다. 방금 싸움에 패한 바닥까지에게 세로토닌을 주입하면 팔다리를 쭉 뻗으며 다시 승자인 바닥까지에게 덤벼들어 예전보다 더 오래 더 치열하게 싸운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우울증 치료제 프로작이 바닥까지의 행동을 활성화하는 데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높고 옥도파민 수치가 낮다는 것은 승리한 바닥까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패배자는 반대로 나타나고 무기력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세상은 원래 불평등하다. 80대 22 법칙에서 전체 이프 80%를 전체 인구 20%가 소유하는 분배 구조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모든 암컷을 독차지하는 우두머리의 수컷. 바닥가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3억 5천만 년 넘게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룡은 멸종될 때까지 약 2억 년을 살았다고 하니까 바닥가재가 더 1억 5천 년 이상 더 선조인 거죠. 바닥가재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때의 신경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단순한 뇌와 신경계에서도 사회적 지위와 계급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화학이 작동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서열 구조가 생명체의 생존과 적응에 필수적이었다는 뜻이죠. 다시 그 아바의 노래로 돌아가서 아바 중에 아그네사가 불렀는데 그 The Winner Takes It All의 가사가 너무 슬프면서도 애절한 것 같아요. 당시에 이혼을 앞두고 나서 하지만 그녀가 키스하는 것을 나한테 말해줘. 내가 너에게 키스하는 것처럼 그랬니?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나는 규칙을 준수해야 돼. 서열을 준수해야 돼. 이런 노래하고 이것이 매치돼서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거울나라 앨리스. 내 왕국에서는 같은 자리에 있으려면 전속력으로 달려야만 한다는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영화는 안 봤는데 영화 중에 그런 대사가 있다고 해요. 즉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타고났다 해도 가만히 서 있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호수에 한가로이 떠있는 백조도 밑에서 치열하게 발을 계속 짚는다고 하죠. 서열 구조는 그래서 어찌 보면 문화보다는 자연에 더 가깝다는 뜻이랍니다. 즉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패배나 실패를 경험하는 인간은 서열 싸움에서 진 바닥가재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깨가 처지고 고개를 숙인 채로 걷는다는 거죠. 서열이 낮은 인간의 어떤 현상이라는 거죠. 세로토닌 수치는 패배할 때 더욱더 낮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위에 따른 차이. 서열의 밑바닥에 속한 사람들은 마땅히 살만한 곳이 없고 있다 해도 누추하고 지저분하지요. 몸이 약해서 병에도 잘 걸리고 노화도 빨리 찾아와 젊어서 죽을 가능성도 큽니다. 게다가 죽음을 애도해 줄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돈이 생겨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생기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알코올이나 도박 등에 빠지기도 쉬운 거죠. 최하층에 속한 사람이 되는 아주 사소한 사건도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반면
만약에 당신이 높은 자리에 있다면 내 속의 계산기는 보금자리가 안전하고 먹을 것도 많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에게 피해를 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낮으므로 웬만한 일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여깁니다. 세로토닌이 다량으로 분비된 덕분에 자신감이 넘치고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죠. 뇌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저자한테 온 내담자한테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부터 들이라고 충고를 합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덜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같은 시간에 잠을 깨는 습관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규칙적이지 않으면 불안증과 우울증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을 깨면 최대한 빨리 아침밥을 먹으라는 거죠.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 좋고요. 공복 상태에서 복잡한 일이나 신체 활동을 하면 저혈당 상태에 빠지면서 정신 생리학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야 하는 이유,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똑바로 걸으라는 거거든요. 인간도 바닷가대처럼 자세와 겉모습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패배자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상대방도 당신을 패배자로 취급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 역시 당신을 보고 그것에 맞게 대우를 한다는 것이죠. 몸을 똑바로 하라는 말에는 정신 역시 똑바로 하라는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똑바로 선다는 것은 존재의 부담을 자진해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라.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습니다.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충분히 흐를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유능한 실력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최소한 그 반대로는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 덕분에 불안감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그들이 사회적 지위를 짐작할 만한 단서를 찾아내기 쉬운데 당신의 대화 역시 어색하게 중단되는 일 없이 매끄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기회가 늘어납니다. 언제요?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똑바로 걸으면요. 그 결과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커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부자의 운, 사이토 히토리가 지은 돈을 버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이란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일 것 같은데 돈을 벌고 싶으면 먼저 웃음을 잃지 않고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허리를 펴고 몸을 똑바로 해서 걸으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면을 보고 똑바로 걸어라. 웃음으로 상대를 대하라. 그러면은 충분히 세로토닌의 신경회로가 당신의 몸속에서 흐를 것이고 그것이 여러 기회를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기회가 늘어나고 그것이 실제로 좋은 일도 이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요. 승리하면 세로토닌 비율이 높아지고 패배하면 옥토파민 비율이 실제적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패배자라 하더라도 아침에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는 연습을 하고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명상도 좋고 운동도 좋고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세로토닌 비율이 높아져서 상대방을 한테 카인드하게 친절하게 대하고 긍정적으로 대하고 덕분에 불안감도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매끄럽게 이어지고 그래서 그 결과 기회도 더 많아진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극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는 것이 옛날에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자세 똑바로 해라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이것만 봐도 중요하게 여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